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에 근무하는 오창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환동의 독도 아카데미에서는 한반도로부터 동해를 보는 눈, 그리고 미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과 미역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 미역을 가지고 동해 그리고 울릉도를 보면 이제 새로운 관점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강의의 요지입니다. 울릉도 독도에 대한 기존 관점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 영토주의라고 해서 이제 지도들을 통해서 조선시대가 울릉도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항해서 독도를 이제 보호하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영토 안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 노력들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장은 1980년대, 정확히는 90년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을 발효시키면서 나타난 입장인데요. 주로 독도, 울릉도 해변에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묻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자원경제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는 일상생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독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울릉도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독도에 15세기 이후에 이제 공도 정책을 해온 마당에, 다시 말해서 울릉도에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았던 마당에 이제 과연 무슨 일상생활가 있고 또 무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한반도 거주민들이 울릉도 독도와 가져온 매개물로서 이제 미역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어떤 관계를 한반도 주민들이 가져왔는가, 이제 독도와 울릉도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독도와 이제 한반도 주민들의 관계에서 미역이 중요하다는 점은 최근 지적되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는데요. 해방 광복 이후에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혼란을 틈타서 일본에서 이제 독도를 이제 강제 편입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민간인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다라는 점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민간인들의 경제적 기반이 됐던 것들이 바로 미역, 그리고 미역 채취업이라는 사실은 근래에 들어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해녀들이 활약했다는 점도 근래에 지적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독도,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과 영토의식과 미역이라는 것이 미역과의 관계는 사실 이제 17세기까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17세기 안용복 사건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강의의 뒷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민족과 미역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미역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역국을 이제 먹는 건데요.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다든가, 특히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미역국을 먹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1인당 미역의 소비량이 세계 최대이고, 또 유일하게 의례품으로서 미역을 소비해온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역국을 먹는 그런 관행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라든가 생일날이 됐을 때라든가 미역국을 먹는 관행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관행인데요. 이 때문에 미역에 대해서는 미역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수세품이었고, 또 굉장히 일찍부터 소유권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남해안과 동해안 어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이것처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시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는 방을 향해서 이제 앞에 보시면 미역과 쌀이 보이는데요. 미역과 쌀을 올리고 이제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기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원한 미역은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이제 산모가 이제 먹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미역국을 직접 끓여서 삼신이니까 이제 세 명의 신에게 이제 미역국을 바치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한민족이 올해부터 먹어온 미역은 과연 어디서 생산되던 것인가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이제 1919년에 나온 이제 수산편람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미역이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생산되던 곳은 이제 함경북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지방이 가장 많이 생산됐고, 그 다음이 강원도, 그리고 경상남도, 북도 이런 순으로 지금 미역이 많이 생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전라남도도 있군요. 이것처럼 주로 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양의 미역들이 생산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역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채취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좀 채취 기술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대략 18세기 중후반에 나온 것인데요. 지금으로 보면 함경북도 명천 지방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모습을 이제 보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부분은 세 번째 줄부터 보면요. 매 3월과 4월이 되면 채취한다. 배에 올라타서 어고라고 해서 그 물고기 기름을 이제 흘려보내면 그 수면이 깨끗해져서 수저가 그러니까 물 바닥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장목, 철취, 그래서 긴 나무로 그것들을 채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장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떤 배를 탔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900년 전후의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지금 맨 앞쪽에 나와 있는 그 배가 있죠. 이게 지금 함경북도 해안 쪽의 사진인데, 맨 앞쪽에 있는 배는 떼배라고 부르는, 지금 강원도 지방에서는 강원도와 이제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지방에서 떼배라고 부르는 배가 보입니다. 이 배가 그 당시에 미역을 채취하던 배라고 지금 추측되는데요. 지금 최근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도 울릉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입니다. 울릉도에서 미역을 채취할 때 지금 사용하는 배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입니다. 이때 장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긴 나무에 끝에 이제 칼이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호미와 유사한 형태의 칼이 이렇게 긴 나무 끝에 달려 있는데, 뭐 3m, 뭐 긴 경우에는 뭐 5m까지도 되는 긴 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수심으로 길게 내려 뻗어서 이제 채취합니다. 뭐 잠깐 보실 만한 거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창처럼 생긴 게 보이죠? 그 꼬챙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그 전복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이제 도구입니다. 전복이나 해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지금 1960년대, 70년대에 속초 지방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가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모든 선박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미역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어선, 그러니까 지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떼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지금 채취한 미역을 이제 길게 말려서 아까 말씀드린 장각이라는 것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장각은 출산용 미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길게 만들수록 이제 아이의 수명이 길고 이제 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도구, 그러니까 배와 떼배와 지금 보시는 긴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미역을 채취하는지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보셨는지요? 지금 보신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릉의 정동진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정동진 지역에서는 아직도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미역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울진이라든가 기타 경북 몇 군데에서도 과거와 변함없이 동일한 형태의 미역을 채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듯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간단한 도구들을 가지고 미역을 채취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식민지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이러한 미역 채취 기술이 한국의 저발달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 학자에 의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고대적이고 원시적인 도구를 가지고 미역을 채취한다. 따라서 한민족은 굉장히 저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보다 왜 떼배라는 것이 발달되었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이러한 미역 채취 기술이 발달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어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동해에는 주요한 해산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봄에는 미역, 그리고 여름에는 대구, 그리고 고등어. 고등어는 많지는 않았는데 식민지 시기 들어서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서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획량이. 겨울에는 명태와 청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시면 대구라든가 그다음 명태, 청어 모두 다 먼 바다에서 어획되는 경향이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고기들을 채취할 때는 좀 더 큰 지금 입장에서는 중대형 선박, 당시 입장으로서는 중대형 선박격인 동해안 어민들이 말하는 이제 목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업을 하게 되는데요. 단지 자기가 살고 있는 어촌의 앞바다에서 어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어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정동진의 어민들은 봄에는 떼배를 가지고 이제 미역을 채취하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명태 어업을 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함경북도 이제 청진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두만강 하류 심지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앞에 있는 바다까지 나가서 이제 명태를 잡아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작업을 할 때는 작은 어선으로는 어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좀 크고 튼튼하고 또 멀리 나가서 어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한 11m 정도 되는 10에서 11m 되는 어선을 가지고 가깝게는 해안에서 10km, 멀게는 20km에서 30km까지 떨어져서 조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선박을 가지고는 미역을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가까운 바다, 특히 미역이 잘 나는 곳에서는 이제 바위가 많은데요.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목선이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서는 이제 바위 주변에 가서는 목선이 이제 바위에 부딪혀서 침몰해 버릴 위험도 있었고 또 배가 크다 보니까 이제 수심을 보고 이제 작업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소형 임시선박이라고 하는 이 떼배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명태 어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20세기 초반의 사진인데요. 지금 함경도 지역에서 명태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배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원도 약 10여 명 가까이 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화질이 좋은 영상은 지금 이겁니다. 1930년대 후반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당시에는 이제 정어리를 잡으러 나갔던 선박인데 아마 명태라든가 아니면 청어업에도 사용됐었다고 추정되는 선박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으로는 미역 채취라는 게 불가능했습니다.